시작은 창대하였지만 끝은 미약했다. 아마도 이 말이 이 정도로 와닿는 브랜드는 흔치 않을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삼성과 이별하고 태풍 로고만이 쓸쓸히 남은 르노 코리아인데요. 오늘 소개할 이 모델도 르노 삼성의 창대한 시작을 함께했던 주력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출시될 때마다 시장 1위 아반떼를 맹렬하게 위협하며 매번 2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따라가지 못한 상품 개선과 후속 모델의 부재로 아쉽게도 2세대 만에 단종된 이번 시간에는 르노 삼성의 준중형 세단 SM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심차게 출범한 삼성자동차, 그리고 회사의 첫 번째 자동차 SM5가 중형차라는 만만치 않은 시장에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태풍 같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내 모든 기업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았던 IMF 외환위기 앞에서는 굴지의 대기업 삼성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누적 부채는 4조 원에 달했고 닛산에게 제공하는 로열티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차를 팔수록 손해라는 보고서도 올라왔죠. 어마어마한 투자비와 그로 인한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삼성은 결국 설비값도 건지지 못할 정도의 헐값에 자동차 사업부를 매물로 내놨고,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 르노 그룹에 매각되어 르노 삼성 자동차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르노는 당시에도 닛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닛산의 한국 공장이나 다름없는 삼성차는 르노 입장에서도 굴러들어온 복덩이나 다름없었어요. 현대차를 넘어서는 종합 메이커를 꿈꿨던 삼성차의 원대한 꿈은 물 건너갔지만 다행히 회사의 규모 자체가 비교적 크지 않았기에 예정되어 있던 신차 출시도 서두를 수 있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형차 다음으로 큰 파일을 차지하는 준중형 세단 시장을 공략, 접근성이 뛰어난 차급인 만큼 보다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브랜드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처음부터 닛산의 모델을 생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부산 공장의 생산 설비를 10분 활용하기 위해 이번에도 닛산의 모델을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명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SM5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기존 삼성차의 알파뉴메릭 장명법에 따라 SM3로 명명됐죠. (2002년) 하반기 드디어 르노 삼성의 간판을 내걸고 처음 선보이는 신차 SM3가 시장에 참전했습니다. 닛산 세피로를 베이스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디자인을 수정했던 SM5처럼 이 모델 역시 닛산의 소형 세단 블루버드 실피 모델을 들여와 디자인을 일부 수정, 과한 장식을 제거해 오히려 원본 모델보다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아반떼, 라세티 등 동급 준중형 차들이 하나같이 어울리지도 않는 중후함을 어필하고자 고리타분한 생김새로 중형차를 흉내내기에 급급했던 반면 SM3는 앞서 SM5가 내세웠던 세련된 분위기와 함께 부드럽고 단아한 디자인을 내세워 주 타겟인 젊은 소비자들, 특히 여성 고객들에게 어필했습니다. 국산차에서는 보기 드문 오렌지 색상을 메인 컬러로 내세운 것도 눈길을 끌었죠. 이 밖에 최상위 트림에 한해 리어 스포일러를, 하이 트림에도 15인치 알루미늄 휠을 저렴한 가격에 옵션으로 제공해 차를 좀 더 멋스럽게 꾸밀 수도 있었어요. 실내 역시 외관만큼이나 차분하고 단아했습니다. 일본 태생답게 경쟁차 대비 전폭이 좁은 것이 약점이었지만 밝은 톤의 내장 컬러, 수평 기조의 인테리어로 실제 수치보다 넓어 보이도록 유도해 이를 보완했어요. 앞좌석 열선 시트, CD 플레이어, 프로토 에어컨 같은 편의 사양은 물론 SM5와 공유하는 스티어링 휠 등 상위 모델 못지않은 고급감도 챙겼죠. 자잘한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을 센터패시에 상단에 마련한 것도 독특한 부분이었고요. 동급 최초로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을 추가해 승객 안전성을 강화한 것도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다만 경쟁차 대비 좁은 실내 공간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장을 비롯한 차체 크기는 꿀리지 않았지만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 베이스에서 큰 차이가 났고, 이는 곧 비좁은 뒷좌석 공간으로 이어졌어요. 오히려 차가 커진 지금은 혼자 내지 2명이 주로 타는 차급이 됐지만 당시만 해도 준중형 세단을 패밀리카로 활용하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동급 대비 좁은 공간은 이 모델의 분명한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트렁크 공간만큼은 섭섭하지 않게 챙겼죠. 파워트레인은 닛산제 1.5L 가솔린 엔진 단일 사양으로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습니다.
경쟁차에 비해 수치가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생김새에 어울리는 무난한 출력, 동급에서 가장 나은 연비를 제공했어요. 여기에 경쟁차들과 달리 주요 소모품 중 하나인 타이밍 벨트 대신 반영구 타이밍 체인 방식을 적용해 정비 편의성을 높인 것도 깨알같은 장점이었습니다. 또 당시 좋은 승차감의 전형이었던 물침대 승차감을 구현하기 위해 차급에 어울리지 않는 물렁한 서스펜션 세팅으로 낭창낭창했던 경쟁차들과 달리 비교적 탄탄하게 세팅되어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주행 감각이 꽤나 날렵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의 평가와 소비자들의 평가가 어긋나는 경우는 흔하죠. 듀얼링크 타입의 독립형 후륜 서스펜션을 갖췄던 경쟁차들과 달리 일체형 토션빔 서스펜션을 장비하면서 가뜩이나 뒷좌석이 좁은데 승차감까지 투박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후 출시 2년 후인 2004년에는 개선된 파워트레인을 추가하고 상품성을 보강한 마이너 체인지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오래전 현대 엘란트라 이후 자취를 감췄던 1.6L 엔진을 선보였는데 기존 1500cc 미만이었던 국내 소형차 배기량 규정이 이 무렵 1600cc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에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었죠. 수치상으로는 기존 1.5L 엔진 대비 5마력, 1kg/m라는 아주 미미한 상승이었지만 로직이 함께 개선되면서 체감될 만큼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최신 CVVT 기술이 적용돼 배기량이 늘어났음에도 연료 효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밖에 앞서 SM5와 마찬가지로 불소 도장, 전용 스웨이드 시트, 리어 스포일러 등으로 내관을 꾸미고 각종 고급 사양을 옵션으로 마련한 에디시용 스페셜, 즉 스페셜 에디션을 3,000대 한정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델에 한해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1린 타입 텔레매티스 시스템 네이트 드라이브가 선택 사양으로 추가됐는데 별도 요금제에 가입하면 내비게이션과 실시간 교통정보,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T맵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였죠. 보자마자 이 코딱지만한 액정으로 뭘 어떻게 하나 싶은데 당연하게도 선택 비율은 아주 낮아서 희귀 옵션이 됐습니다. 이때 지금 같은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걸 고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딱히 가격이 싸지도 않았으니까요. 출시 3년 만인 2005년 대규모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상위 라인업과 발을 맞춘 SM3 뉴 제너레이션이 등장했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생김새와 뉴 제너레이션이라는 서브네임으로 세대 교체를 이룬 풀체인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쌍용 뉴 체어맨, GM대우 토스카처럼 높은 수준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이었죠. 가장 먼저 확 달라진 전면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위 모델인 SM5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았던 직전 모델과 달리 이번에는 르노 삼성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반영, 최상위 모델 SM7과 유사한 분위기로 거듭났어요. 특히 하단 범퍼의 안개등이 방향지시등을 품고 확 커지면서 거의 헤드램프와 비슷한 사이즈가 돼버렸는데 어딘가 맹해 보이는 느낌과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이는 게 잼민이 시절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얼굴이 과장된 만화 캐릭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측면은 전작의 실루엣이 남아있긴 했지만 새로운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로 신선함을 더했고 뒷모습도 포드 몬데오 같은 수입차를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리어램프, 차가 붕 떠보인다는 전작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했는지 번호판을 범퍼 하단으로 옮겨 치켜 올라간 엉덩이를 조금은 차분하게 눌러주는 등 전작의 인상을 떠올리기 힘들 만큼 달라졌습니다. 차분하다 못해 심심했던 이미지가 한결 스포티한 분위기로 탈바꿈했어요. 다만 실내에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MP3 플레이어를 연결할 수 있는 억스 단자를 추가하고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 센터 페시아의 일부 디테일을 손보는 등 내장 품질과 편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긴 했지만 체감상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잘 쓰던 수납함을 없애고 시계를 넣어놨죠. 특히 SM3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됐던 실내 거주성 역시 그대로였기 때문에 공간을 중요시했던 소비자들은 경쟁차를 선택하거나 아예 SM5 같은 상위 모델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워트레인도 동일했습니다. 기존 1.5L, 출력을 미세하게 끌어올린 1.6L 가솔린 엔진과 5단 수동, 4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어요. 그래도 국내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세팅해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투박한 승차감을 소폭 개선했고 연비 역시 여전히 동급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끝물인 2008년형 모델부터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한 XE 트림에 블랙 베젤 헤드램프를 추가, 더욱 공격적인 인상으로 만들었고 전용 레드 컬러와 실내 곳곳에 붉은색 스티치를 더해 내외관을 꾸민 네오 트림을 신설해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했습니다. 1세대 SM3는 SM5의 후광에 힘입어 출시 초부터 열띤 관심 속에 출발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삼성이 만든 자동차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소비자들에게 워낙에 강렬하게 남았기 때문에 SM5로부터 이어지는 내구성과 신뢰의 삼성차라는 이미지에 그대로 올라탈 수 있었죠. 등장 당시부터 이미 검증된 닛산의 차대와 파워트레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차가 겪는 잔병치레가 딱히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미지가 굳어지는데 한몫했어요. 또 당시 르노 삼성이 내세우던 불소 도장 덕분인지 20년이 다 된 지금도 별다른 부식 없이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이 1세대 SM3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동시대에 그렇게 많이 팔렸던 아반떼 XD나 세라토, 라세티 같은 경쟁차는 요즘 찾아보기 힘든데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타던 우리 집 차가 너무나도 멀쩡하니 성인이 되고 나서 물려받거나 새 차를 구매해도 엄마의 마트용, 마실용 세컨카로 남겨두는 일이 흔했고, 이 밖에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수많은 사회초년생들의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도 달라진 디자인의 신선함과 르노 삼성의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순조로운 판매량을 유지하긴 했지만 그 사이 경쟁차들 역시 가만히 있진 않았죠. 속속 세대 교체를 이뤄내며 상품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직접 모델의 좁아 터진 실내, 부실한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품은 SM3는 서서히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담으로 시트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 시기 닛산의 소형차들에게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로 조그만 오래 탑승해도 피로감에 시달리거나 심한 경우 허리 통증까지 초래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신형에서도 이 부분은 개선되지 않아서 한때 이 차가 경찰차로 대량 납품됐을 때 오랜 시간 차량 안에서 근무해야 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상당했다고 하네요. 한편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출시 이후에도 단종되지 않았던 GM대우 올류 마티즈의 사례처럼 SM3 CE 클래식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모델과 함께 꽤 오랫동안 병행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시장에 판매되는 물량을 한동안 생산하느라 격가지로 내수 시장에도 공급한 건데, 프라이드나 베르나 같은 소형차와 비슷한 저렴한 가격에 신뢰도가 보장된 차량이었던 만큼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나 영업용 차량이 필요했던 기업 등에서 주로 구매했다고 하네요. 다시금 불어닥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를 휘감았던 2000년대 후반,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준중형차 시장에 황금기가 펼쳐졌습니다. 가계 경제가 휘청이자 중형 세단을 고려하고 있던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준중형차를 대신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모델 체인지를 통해 상품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현대 아반떼, 기아 포르테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고,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대던 GM대우 라세티의 후속 모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신형 SM3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당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닛산이 아닌 모기업 르노 차량을 베이스로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유럽차를 기반으로 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더 큰 관심을 내비쳤죠. 앞서 2005년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로 국내 시장에 정식 진출했던 한국 닛산이 아예 대중 브랜드 닛산까지 선보이기로 결정하면서 르노 삼성은 후속 계획을 종전의 닛산 베이스가 아닌 르노 중심으로 개편, 한국 시장 내에서의 계열사 간 판매 간섭을 해소하고 르노의 아시아 시장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신형 SM3는 폭스바겐 골프와 경쟁하는 르노의 대표 해치백, 메간의 가지치기 라인업으로 세단 선호도가 높은 중동 및 아시아, 동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된 르노 플루언스의 한국 시장 전용 모델이었습니다. SM5나 SM7처럼 프랑스 사람들보다는 세단을 만드는 데 익숙한 르노 삼성 실무진이 개발에 깊게 관여하게 되면서 단순히 해치백 메간의 뒷부분을 잡아늘려 만든 차가 아닌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준중형 세단의 세팅과 다양한 편의 장비가 함께 반영될 수 있었어요. 마치 i30와 아반떼 정도의 차이랄까요? 이윽고 2009년 서울 모터쇼를 공개된 SM3의 2세대 모델은 경쟁차에 비해 왜소해 보였던 이전 모델의 생김새는 온데간데 없어진 유럽차의 세련미와 풍만한 볼륨감이 돋보이는 디자인과 경쟁차를 압도하는 차체 크기로 소비자들의 열띤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최신형 중형차였던 YF 소나타를 크기로 앞지르는 도발적인 TV 광고를 집행했던 게 떠오르네요. 왠지 꺼벙해 보이는 전면부에서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있긴 했지만 로장주 로고를 달기 위해 코를 막아버린 르노 플루언소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시원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펜다까지 파고든 거대한 앞뒤 램프는 측면에서까지 존재감을 내비쳤고 17인치의 대형 알루미늄 휠, 사선으로 찍혀 올라간 사이드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감도 살렸습니다. 여기에 솟아오른 트렁크 리드와 둥글게 부풀린 앞뒤 핸들로 볼륨감을 강조하면서 안 그래도 커진 차를 더욱 커 보이게 만들었어요. 여전히 화려한 장식은 없어도 단순하지만 깔끔함이 돋보이는 르노 삼성차다운 생김새였죠. 또 전용 액세서리로 스포일러나 바디킷을 추가해 밋밋한 외관을 좀 더 스포티하게 꾸밀 수도 있었습니다. 선대 모델에서 실내가 좁다를 넘어 좁아 터졌다라는 지적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이 한이 됐던 걸까요? 겉모습에서 짐작되듯 차체를 확 키우면서 동급 대비 가장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차분한 그레이 컬러와 금속 느낌의 내장재로 꾸며진 실내는 외관의 도시적인 느낌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당시에는 이 유럽 감각의 인테리어가 좀 낯설게 느껴졌었죠. 그래도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꾸며 첨단 감각을 내세우기 바빴던 경쟁차들과 달리 수평 기조의 차분한 레이아웃과 정돈된 분위기는 일명 거실 인테리어로 불리던 SM5, SM7의 실내와 궤를 같이 했고 마찬가지로 여성 고객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시트 포지션이 높아 시야가 쾌적했지만 대시보드의 높이가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 낮은 편이라 어색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처음 탔을 때 마치 시트를 최대한 높여놓은 듯 뭔가 붕 떠있는 기분이었어요. 애초에 높은 시트 포지션에 맞춰 설계한 듯 계기판이 다른 차들에 비해 많이 누워있는 것도 독특하죠. 작은 직경이 돋보이는 스티어링 휠은 리미 두툼에 쥐는 맛이 좋았는데 을에 있어야 할 버튼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대신 곰발바닥 같은 오디오 리모컨이 오른쪽 뒤편에 자리했습니다.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이 밖에 중형차에서나 볼 법한 운전석 전동 시트, 9개 스피커의 보스 사운드, 블루투스 오디오, 상위 라인업과 공유하는 버튼 시동 카드 타입 스마트키 시스템을 그대로 채용하는 등 공간뿐만 아니라 고급 편의 장비까지 갖춘 점도 이 모델의 분명한 세일즈 포인트가 됐어요. 특히 대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도입된 것이 반가웠죠. 보통 자사에서 개발한 내비게이션을 탑재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성능과 가격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않은 돈 낭비 옵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이에 르노 삼성은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 전문 업체 아이나비와 공동 개발한 내비게이션을 순정 사양으로 탑재,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설정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못하는 건 차라리 외주 주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다만 이 형태가 문제였습니다. 대시보드를 낮게 유지해 쾌적한 주행 시야를 제공하면서도 내비게이션의 시인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배치였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돌출된 형태의 순정 모니터가 익숙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치 애프터마켓 제품을 붙여놓은 것 같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후 이렇게 대시보드 위에 화면을 우뚝 세우는 형태, 소위 플로팅 타입 모니터라고 불리는 이런 디자인이 대세가 된 것을 보면 역시 앞서 나가는 디자인에 호불호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이 밖에 전작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뒷좌석 거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패밀리카로 선택하는 소비자들, 특히 신혼부부들이 꽤 많았습니다. 동급 최초 뒷좌석 에어벤트도 힘을 보탰죠. 유아용 카시트를 놓을 땐 열선보다는 이 에어벤트가 더 중요하니까요. 트렁크 공간도 동급에서 가장 넉넉했는데 상위 모델에 한해 뒷좌석 6대4 폴딩, 내친 김에 방석을 드러낼 수 있는 더블 폴딩 기능까지 지원해 길쭉한 짐을 실기에도 용이했습니다. 앞좌석 글로브 박스도 안쪽으로 엄청나게 깊었던 게 생각나네요. 해치백 메간에는 아예 없거나 달랑 하나만 만들어 놓은 컵홀더가 2개로 늘어난 것도 르노 삼성 개발진이 손을 댄 증거죠. 파워트레인은 전작의 것을 개량한 1.6L 가솔린 단일 사양의 5단 수동 변속기, 가상의 6단 수동 변속 모드를 제공하는 닛산 자트커의 엑스트로닉 무단 변속기가 매칭됐습니다. 저속 토크를 강화해 일상 영역에서만큼은 무리 없는 가속감을 제공하긴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낮다 보니 한계는 분명했고 결국 동급에서 가장 답답한 차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더구나 오래전 CVT를 달고 나왔던 차들이 큰 말썽을 일으켰던 전적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 무단 변속기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도 무단 변속기가 달린 차를 이 차로 처음 경험해봤는데 RPM이 고정된 채로 속도계만 올라가니까 이게 참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CVT의 풀악셀은 적응이 안됩니다.
속력을 높이기 어렵다 뿐이지 풍전음을 비롯한 정숙성과 고속주행 안정감은 뛰어났고 서스펜션 세팅도 직전 모델보다는 살짝 단단해졌지만 여전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전작의 앞좌석 시트 이슈도 말끔하게 해소됐어요. 또 핸들링 감각만큼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는 프랑스 차의 DNA가 녹아있는 모델답게 컬럼 타입 MDPS를 탑재한 현대기아차 경쟁 모델의 장난감 같은 스티어링 질감이 욕을 먹고 있을 때 한결 매끄러운 조향감을 선사했어요. 특히 여전히 동급에서 가장 뛰어난 연비는 삶은 계란과 함께 먹는 사이다처럼 주행에서의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이 모델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습니다. 출시 1년 뒤에는 출력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주는 2.0L 가솔린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전용 17인치 휠과 가죽 내장의 상위 모델 SM5의 엔진을 그대로 탑재. 애석하게도 신형 SM5에서는 똑같이 심장병 소리를 듣던 유닛이지만 한급 아래 SM3에서는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행 성능을 제공했어요. 다만 SM3의 특장점 중 하나인 좋은 연비와는 멀어지게 됐지만요. 2011년부터는 옵션으로 제공하던 커튼 에어백을 전트림 기본 적용했고 최고급 모델에 한해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 운전자가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차 문이 잠기는 워크어웨이 클로징 기능을 추가,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가끔 문을 잠갔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이런 소소한 걱정을 덜어주는 편리한 기능이었죠. 여담으로 제 말리부에도 이 기능이 있는데 이건 거리 감지가 아니라 단순히 시간초만 재서 잠가버리는 거라 셀프 주유할 때 뚜껑 열기도 전에 잠기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사이 국내 준중형차 시장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덩치를 키운 GM대우 라세티 프리미어를 시작으로 현대차의 신형 아반떼 MD, K 시리즈로 새롭게 태어난 포르테 호서 K3가 참전하면서 그야말로 준중형차의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졌죠. 르노 삼성도 이에 발맞춰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내외관 디자인과 편의 장비를 개선한 뉴 SM3를 선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전면부가 돋보였죠. 좀 더 공격적인 분위기로 수정한 범퍼, 메쉬 타입으로 변경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스모키 화장을 더한 프로젝션 헤드램프로 인상이 더욱 또렷해졌어요. 측면과 후면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미했지만 새로운 스타일의 알루미늄 휠과 신규 컬러를 추가해 아쉬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실내 역시 기존의 구성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내장 소재와 각종 편의 기능을 업데이트해 상품성을 보완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디지털 계기판. 메간 해치백에 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아날로그 타코미터는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속도와 수온, 연료 게이지만 전자화한 거라 딱히 더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요소였지만 시선이 자주 가는 곳이다 보니 신선함은 있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 접근거리 알려주는 기능은 참 유용했어요. 크루즈 컨트롤과 스피드 리미터가 추가되면서 횡하기만 했던 스티어링 휠에도 드디어 버튼이 들어왔죠. 이 밖에 상위 모델에만 있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추가됐고 SK텔레콤과의 인연을 이어 순정 내비게이션을 T맵으로 변경,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미디어 재생, 멜론 뮤직, 지도 업데이트와 실시간 교통정보 반영으로 더 정확한 길 안내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파워트레인도 개선된 엔진과 변속기를 적용, 특히 CVT의 초반 가속을 돕는 보조 변속기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직전 모델 대비 더 나은 가속감과 여전히 준수한 연비를 제공했습니다. 판매량이 저조했던 5단 수동 변속기 사양은 2012년 하반기 삭제됐어요. 한편 이 모델부터 EV 라인업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2011년 서울 모터쇼를 통해 초기형 모델이 쇼카 형태로 선보여졌고 이후 시제품이 소량 제작됐었죠. 정식 명칭은 SM3ZE. 이 ZE는 르노의 전기차 브랜드로 배출가스가 전혀 없다는 뜻의 제로 에미션의 줄임말입니다. 심지어 이 SM3 플루언스 전기차는 르노 그룹에서 정식으로 양산된 첫 번째 전기차였어요. 페이스리프트 이후 국내에도 정식으로 출시됐고 70kW의 전기 모터와 22kW 시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와 비교하면 참 귀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전기 모터 특유의 토크로 발진감만큼은 가솔린 모델보다 월등히 낫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다만 애초에 전기차 설계가 고려되지 않은 차대에 억지로 전동 파워트레인을 우겨넣다 보니 문제가 생겼죠. 배터리 팩을 차체 후방에 배치하는 바람에 차량 뒷부분이 길쭉해졌고 전기차니까 뭐라도 달라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지 마치 곤충의 눈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의 리어램프를 부착했습니다. 프랑스 차들 원래 이상한 차들 많아서 이 정도면 진정한 문제는 바로 완충 시 주행 가는 거리였는데요.
초기 모델의 22kWh 배터리는 완충 시 주행거리가 150km 내외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막 전기차 모델이 시중에 하나둘 풀릴 때라 요즘처럼 충전기가 곳곳에 있지도 않았고 급속 충전이 잘 되는 것도 아니어서 충전 스트레스도 상당했죠. 이후 2차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이 ZE도 상품성을 보강하면서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 이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전기차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고 DC 콤보 위주로 통일되어 가는 와중에 나홀로 고수하던 AC3상 방식의 충전 시스템, 곧이어 쉐보레 볼트 EV, 코나 일렉트릭 등 성능을 대폭 보강한 차세대 전기차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국산 세단형 전기차라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해 전기 택시 보급 사업이 수혜를 잇기도 했는데 수많은 전기차가 시장에 등장한 지금에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아이오닉 6 같은 국산 세단형 전기차도 등장했지만 당시만 해도 해치백 형태의 소형 전기차가 주류인 데다 이를 택시로 쓰는 건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차급에 비해 넉넉한 실내 공간도 이 SM3 ZE를 택시로 쓰는 데 있어 분명한 장점이 됐고 한때 서울과 제주도 등 전기 택시 보급 사업에 앞장섰던 지자체 및 국가보조금, 르노 삼성의 할인까지 모든 혜택을 더하면 무려 10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차를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택시기사님들이 차량 교체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라면 풀모델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2014년 또 한 번 내외관을 변경하고 QM5와 같이 네오라는 서브네임을 붙인 SM3 네오가 출시됐습니다. 그릴과 램프를 연결해 QM3에서 선보인 르노의 최신 패밀리 룩을 반영했고 2015년부터 주간주행 등 의무 장착이 법제화되면서 기존 안개등이 있던 자리에 LED 주간주행 등을 적용한 것이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또 바람개비 형태의 투톤 알루미늄 휠을 적용해 다른 라인업과 유사하게 꾸몄고 변화가 적었던 후면부에도 면발광을 더한 LED 테일램프가 추가되면서 나름 세련미를 뽐냈습니다. 이거 실물로 보면 확실히 멋스럽죠. 신선한 맛은 없지만 확실히 디자인만큼은 여전히 현역인 것 같아요. 실내는 질 좋은 가죽을 덧댄 시트를 제외하곤 그대로였습니다. 전방 감지 센서가 추가로 마련됐고 나중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인포테인먼트 모니터에 그대로 옮기는 미러링 기능과 사각지대 경고 장치가 추가됐지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폰 커넥트 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쟁차들과 비교하면 조금은 초라한 구성이었죠. 특이하게도 더블 폴딩 시트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랑 묶어놨더라고요. 이후 2017년식 연식 변경 모델부터는 신규 파워트레인 디젤이 추가되면서 네오라는 서브네임 대신 가솔린은 GTE, 디젤은 DCI라는 서브네임을 새롭게 붙였습니다. 새로운 디젤 모델은 앞서 QM3를 통해 선보인 4기통 1.5L 디젤 엔진으로 독일 게트락사의 건식 6단 TCT가 맞물려 경쾌한 주행 감각과 뛰어난 연료 효율을 제공했습니다. SM3의 가벼운 몸무게와 시너지를 일으켜 안 그래도 좋았던 연비가 더 좋아졌어요. 다만 늦어도 너무 늦었죠. 2014년 네오 출시 때 함께 등장했다면 그나마 좋은 반응을 얻었을 텐데 SM3에 대한 관심이 짜게 식은 2017년에 와서야 추가되다 보니 당연히 판매량은 저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워트레인을 상위 모델인 SM6, 마찬가지로 가성비 모델로 전락한 SM5 노바에도 그대로 탑재하면서 몇 안 되던 고객마저 이왕이면 SM5를 선택했죠. 한편 신차로서의 수명이 다해감에 따라 후속 모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습니다. 2016년 르노의 차세대 메간이 발표됐는데 최신 패밀리 룩을 반영한 빼어난 디자인이 돋보였고 뒤이어 공개된 SM3 후속으로 유력해 보이는 세단 모델 역시 마치 SM6를 그대로 줄여놓은 듯 멋스러운 스타일에 뽐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신형 메간 세단 혹은 메간 해치백 자체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왔고 실제로 국내에서 로고를 가린 메간 세단이 포착되기도 하는 등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메간을 들여올 생각이 없다는 르노 삼성의 공식 입장과 이 세단이 유럽과 중동 시장에만 출시되고 기존 아시아 시장을 건너뛰는 바람에 이 신형 SM3에 대한 희망 역시 보기 좋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SM3는 2세대의 그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다가 2020년을 끝으로 동고동락했던 형님 SM5와 함께 단종됐어요. 2세대 SM3는 세련된 디자인과 중형차 못지않은 실내 공간,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춰 다시금 준중형차 시장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출시 2달 만에 누적 계약 4만여 대를 기록했고 기아 포르테, GM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같은 강력한 경쟁차들의 공세에도 매월 평균 5,000대가량 판매되며 르노 삼성의 전체 판매량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죠.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개개인의 자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SM5, 소나타 같은 중형차를 고민하던 고객들까지 역으로 이 SM3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았어요. 차도 확실히 크고 편의사양도 훌륭했다 보니 저렴한 중형차로 이 차를 고려하는 소비자들도 꽤 있었죠. 이후 크고 작은 부분 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했지만 이번엔 또 막강한 경쟁차들의 공세로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1세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나 저렴한 가격의 차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주목받은 점도 전작과 똑같죠. 세대 교체 없이 10년 동안 주구장창 판매되다 보니 중고를 사도 새 것 같다라는 점이 손꼽히는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한편 시간이 흐르며 드러난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공조장치, 오디오 등 손이 자주 가는 버튼에 칠이 벗겨지는 건 애교였고, 프랑스차 특유의 정비성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설계로 조그마한 전구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전면 범퍼를 탈거해야 되는가 하면 대부분의 차량이 손쉽게 자가 교체할 수 있는 에어컨 필터마저도 전용 공구가 필요했어요. 몇백원짜리 R전구나 만원짜리 에어컨 필터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 부담스러운 공임을 지불해야 하는 오너들의 불만이 상당했죠. 심지어 작업이 까다로워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 아예 르노 삼성차가 들어오면 거부하는 정비소들도 있었어요. 특히 엔진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짝꿍인 CVT가 말썽을 일으켜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는데, 거의 차값에 맞먹는 수리비를 자랑해 미션 교체용 적금을 따로 들여야 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오너들 사이에서 돌기도 했습니다. 현기차를 피하려다 르쌍쉐에 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큰 역할을 했죠. 지금까지 르노 삼성의 준중형 세단 SM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창대했던 시작에 비해 그 끝은 미약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업데이트와 나름의 매력을 무기로 오랫동안 사랑받았고, SM6, QM6 등 본격적인 르노 라인업이 진입하기 전까지 르노 삼성 판매량의 상당수를 떠받치는 주력 제품으로 활약한 모델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중형차 못지않게 열띤 경쟁을 벌이던 준중형차 시장이 눈에 띄게 협소해졌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세단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르노 코리아가 새로이 출범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신차를 내놓지 않고 있죠. 중국 지리자동차와 협력해 만든 새로운 하이브리드 제품을 내년쯤 출시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국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르노 삼성차들 다룰 때마다 느끼지만 매번 출시할 때는 뛰어난 상품성을 선보여 경쟁차를 한껏 긴장하게 만드는데 항상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기분마저 드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